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경제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이번 시정 연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정 연설 박사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 동영상으로 차에서 보고 왔는데요. 자, 이 시정 연설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법 84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게 국회법 84조의 규정인데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을 대행할 수도 있는데 역대 우리나라의 정상들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이 시정연설을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예, 과거에는 뭐 대통령들이 한 번 나왔다든지 또는 두 번 나왔다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때마다 나왔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나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일단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자금 부담이 직접 나오는 아주 중대 현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추경 연설의 내용인데요. 키워드로 한번 뽑아보면요. 네. 위기를 33번 강조했고요. 또 경제를 32번, 회복을 27번, 코로나 15번, 방역 11번, 뭐 탄소 중립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코로나의 극복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상 회복을 완성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 앞으로 우리 경제의 큰 현안이 될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는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국정의 기본 운영 방침을 얘기했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도 보면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적 기조 유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산안 규모가 내년에 세출 예산 규모가 604조인데요. 이 604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우선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30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를 감안하더라도 10년 만에 2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던 2017년 그해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50%가 증가된 액수고요. 또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 556조에 비할 때는 8.3%가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정 예산의 규모를 성장률 정도를 뭐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적정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한 2.8% 정도 되거든요. 이상적인 성장률이요. 예. 그렇다면은 8.3%라는 성장률 예산안 확대하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팽창적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시각이 다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큰 정부를 통해서 거기서 큰 정부를 통해서 정부 예산으로 경기를 회복하면 거기서 세수가 더 그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예산의 선순환 구조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일부 비판적인 제야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둠으로써 결국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 경제적
참사 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채무가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1,000조 돌파가 확실시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빚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언급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언급도 했죠. 그 내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주도를 해서 지난 8월이죠.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에는 어떤 국회에서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그 피해를 보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법을 통한 손실보상제도를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피해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상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화자찬도 했고 또 이런 법의 취지가 잘 반영이 돼서 어려움 없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손실보상법에서 얘기하는 그 예산의 규모 내년에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또 국회와 같이 협력하자. 이래서 상생 조화, 특히 재난으로부터의 조속한 회복 여기에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역점을 두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해소 때문에 문 대통령은 또 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하겠다 강조를 또 했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의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좀 보장받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게 이제 포용적 성장,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시정 연설에서도 또 한 번 포용 경제, 이번에는 포용 회복을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회복할 때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구도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 경제가 개선되고 일상을 회복돼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특히 지금 중위소득을 대폭 올렸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그 지정 중위소득이라는 제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쭉 줄 세웠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소득이 얼마냐. 그런데 소득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부채도 있고 또 소득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세우기가 힘든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줄로 세웁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게 올해 무려 5.03%, 5.02% 대폭 올렸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중위소득을 가장 크게 올렸거든요. 자, 중위소득을 올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 무려 77개의 복지 사업의 그 기초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뭐 급여라든지 또는 그 무슨 생계 이런 그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려버리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층이 훨씬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강조하고 내년에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촘촘하게 좀 더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서 좀 아쉬운 점 풀지 못한 주요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5년 가까이 통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재난 또 위기도 극복하는데 국민들의 협조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아픈 대목도 몇 가지 있다. 불평등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부동산 문제,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올라갔죠. 이 대목을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제다. 초고속 성장에 따른 그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 서울, 경기도 지역의 모든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현상, 이 대목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해소하기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하고 이러한 미해결 과제들은 다음 정부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해결해 가자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산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보름 전이죠. 탄소 중립 우리나라의 NDC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를 완전히 중립화시킬 것이며 또 2030년까지는 탄소 사용량을 대폭 줄일 것이다. 이런 이제 안을 확정 발표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44% 이상을 감축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죠.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의 기후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을 순증가율 제로로 하다는 게 장기 목표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목을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천명을 했고 또 2030년에는 44%까지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측에서 아주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기업 혼자서 어려움에 부당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기업의 이 탄소 중립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에서의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함께하자. 이런 그 메시지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국에서 열립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다 해서 COP26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194개국 정상들이 지금 참석하게 돼 있어요. 지금 COP21이라는 그러니까 5년 전에 2015년에 파리에서 파리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탄소를 2050년까지 완전히 플러스를 되지 않게끔 제로를 만들겠다. 넷 제로로 하겠다. 예, 순증가율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번 회의 런던에서 열리는 이 COP26 회의는 이제 각국이 각자의 목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상을 참석하지 않을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과연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현재 좌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탄소가 지금 지구를 망하게 하고 있고 더 이상 지속 가능 성장을 위협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다라는 점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같이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